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윤리에 대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도 포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중도 포기. 집단을 하다 보면, 물론 모든 집단원이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잘 하면 좋긴 한데, 중간에 드랍 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만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도 포기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125쪽에 보시면 중도 포기 두 번째 줄에 집단 참여자에게는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면 집단 참여를 중도에 포기하고 집단을 떠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를 뭐 없는 것처럼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집단원들에게 안내가 되어야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중도 포기를 막 권장하는 것처럼은 절대 아니고 이런 건 권리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안내가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관련된 쟁점으로 법적 구속하에 있는 집단원의 중도 포기입니다. 보시면 이 집단원이 언제라도 집단을 떠날 권리가 있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집단에 참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 중도 포기가 가능은 하지만 그럴 때 법적 강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실 경우에는 뭐 이런 뭐 추가적인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잘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중도 포기 절차인데 중도 포기가 가능하지만 권리가 있지만 그래도 중도 포기를 하실 경우에는 리더나 집단원에게 반드시 사전에 알려달라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은 다 같이 뭔가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한 명이 갑자기 중도 포기를 하는 것이 다른 집단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집단원들은 우리 집단에 뭐가 불편한 게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기 전에 집단원이나 리더에게 알려주고 또 특히 집단 리더하고는 충분히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집단에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뭔가 오해가 있으면 리더와 오해를 푸는 것이 좋고 불편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중도 포기를 또 안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넘어가서 강압 압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127쪽에 나와 있고요. 강압 압력 두 번째 줄 보시면 집단 상담자는 신체적 위협, 협박, 강요, 또래의 압력 등으로부터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단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단을 하다 보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좀 격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구조화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욕을 한다거나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공격적인 언행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가 집단원으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집단에 집단원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다른 집단에서는 한 번도 경험 못했고 이상하게 그 집단에서만 경험을 했는데 뭔가 공격적인 행동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이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한 분이 막 다른 집단원에게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리더가 그거를 바로 제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좀 당황스러웠고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리더가 욕설이나 공격적 표현을 제재해야 된다고 그렇게 관점이 갖춰지지 않으셨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 집단이 저에게 직접 욕을 한 건 아닌데도 저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집단 상담자가 즉각 뭔가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즉각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집단원에 대해서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 다른 집단원에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도전하는 경우,
집단원의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 심리적,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리더가 이 상황에서 뭔가 보호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지 윤리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상담자의 가치관 주입에 대한 윤리적 쟁점인데요. 여기에는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집단 상담자의 가치관 공개예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집단이라는 곳은 상담자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주입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리더이고 뭐 상담을 오랫동안 수련해 왔고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인격적으로 되게 성숙한 분이다라고 해도 가치관은 집단 리더와 집단이 당연히 다를 수 있고 뭐 개개인이 모두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담자의 가치관을 집단에서 공개를 할 수는 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거를 집단원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런 가치관이지만 집단원의 가치관도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가치관이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어떤 주제들이 종교에 대한 거, 이혼이나 재혼. 만약에 집단 리더가 이혼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집단원이 너무 심각한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 이랬을 때 리더가 이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뭐 임신 낙태도 좀 민감할 수 있는 주제고요. 동성애 이 부분도 성소수자에 대한 리더의 가치관이 뭐 리더의 자유예요. 가치관은. 하지만 이것이 강요돼서는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집단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어떤 강요나 압박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겠죠.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암묵적 가치관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암묵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 교재 보시면 129쪽 글상자 3-10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좀 이렇게 당연시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입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 네. 그럼 세 번째 집단 오용입니다. 집단 오용은 셋째 줄 예를 들어 보시면 집단 상담자가 자신의 치료와 변화를 위해 집단을 이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그리고 역전이에 대해서도 스스로 역전이가 집단 과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의 그 집단 리더의 개인적 전문적 욕구를 집단을 통해서 충족하려고 집단을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화적 변인인데요. 다문화라는 게 요새 엄청 강조가 되고 있는데 교재 내용 보시면 문화적 변인 둘째 줄에 집단 상담자는 성별, 연령, 장애, 민족, 인종, 종교, 성 지향성 등 여러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편견을 토대로 이루어진 고정관념과 차별의 영향을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편견과 고정관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담자로서, 집단 상담자로서는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없을 수는 없으니까. 알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도 알아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편견과 고정관념이 나에게 있을 수는, 인간이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 물론 뭐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건 좋겠죠.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교재에 대하상자 3-2도 한번 예시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덟 번째는 합당한 치료입니다. 합당한 치료. 이거는 집단원의 문제와 욕구에 합당한 치유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리더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집단원의 문제와 욕구는 다른 데 있는데 집단 리더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치유 작업을 하는 것은 별로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전에 나온 다문화 관련 이야기랑 마찬가지로 집단원들의 문화, 인종, 중복되는 얘기죠. 네. 문화, 인종, 종교, 생활 방식 등등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을 해야 되고요. 모든 집단원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합당한 치료 교재에 나온 부분 맨 밑에서 한 넷째 줄? 네. 이를 위해 있죠. 이를 위해 말 없는 집단원을 집단 가정에 참여시키고 비언어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고 중언부언하거나 집단의 대화를 독점하는 행동을 차단함으로써 모든 집단원이 집단 시간을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걸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관계 나오는데 이 다중관계 사실 중요한데 개인 상담에서도 이중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다중관계 맺으면 안 된다라는 게 되게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다중관계는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이라는 관계 외에 집단 참여 목적과는 다른 형태로 형성되는 관계. 그래서 예시를 들면 집단에서 만났어요. 리더와 집단원으로 만났는데 연령도 비슷하고 너무 성격도 잘 통해. 그래서 친구가 됐어. 그러면 윤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개인적 목적으로 만나시면 안 되고요. 뭔가 사적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집단원이 뭔가 내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경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했을 때 이런 걸 도움을 막 받는다거나 이런 연애를 하면 안 되죠. 성적 친밀감 형성되면 안 되고요. 사회적 접촉하셔도 안 되고 물물 교환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중관계를 맺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영상 시작할 때 또 비슷한 얘기를 한 게 개인 상담은 이게 명확하게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집단 상담은 집단 상담 끝나고 집단원들이 집단 리더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디프리 가요. 워낙 이제 응집력이 생기고 끈끈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또 발생하다 보면 약간 이런 다중관계에 대해서 좀 느슨한 생각을 가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이제 제가 이제 학생분들하고 집단 상담 실습을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중관계 아니야? 교수와 학생의 관계와 리더와 집단원의 관계가 다중관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집단 실습은 수업 학습의 일환으로 하는 그냥 진짜 집단 상담이라기보다는 실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습을 할 때는 사전에 이게 실습이라는 거를 명확히 하고 그래서 실습에서 오픈할 수 있는 정도만 오픈해라 이렇게 이제 지침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법 사용입니다. 기법 사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문가로서 윤리적으로 적절하게 기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로서 지식도 별로 없고 수련도 별로 안 한 상태로 집단 상담 운영에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법 사용과 관련된 쟁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전문 지식입니다. 교재 133쪽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집단 상담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집단에 적용되는 이론적 접근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고 집단에서의 개입에 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자신이 하려는 집단에 대한 관련된 이론을 잘 알고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글상자 3-12에 보시면 집단 상담자가 갖춰야 되는 전문 지식들이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기법이 나와 있는데요. 전문 기법은 이 슬라이드랑 교재랑 순서가 좀 다르네요. 교재 순서대로 볼게요.
전문 기법은 집단 상담 서비스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 기법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밑에 글상자 3-13 보시면 어떤 전문 기법을 갖춰야 하는지가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기법이 비윤리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글상자 3-14에 나와 있는데요. 뭔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기법을 뭔가 실험 삼아 사용해 본다거나, 강렬함 조성, 카타르시스, 이런 거를 위해서, 그런 걸 목적으로 기법을 쓴다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법을 쓸 때는 이게 누구를 위한 기법의 사용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 실습인데요. 실습을 꼭 참여를 해보고 집단 상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론만 알고는 집단을 하지 말으라는 거고요. 슈퍼비전, 이것도 내가 집단 상담을 할 때는 내가 한 집단 상담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보완해가면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그 자격증 학위예요. 자격증 학위. 자격증이나 학위는 전문가냐 비전문가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학위 과정을 어디까지 이수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내가 이런 집단을 해도 될지, 내가 전문가로서 집단 상담 운영을 해도 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전문 자격이나 학위가 아직 없다. 그러면 사실 집단 상담을 무분별하게 운영하시면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글상자 3-15 스스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또 자격에 합당한 집단 유형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에 따라서 내가 잘 이게 충분하게 훈련이 안 돼 있고 자격 취득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단 상담을 덜컥 맡아서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으로 넘어갈게요. 목표 설정은 이거는 이제 탐색 단계에서 해야 되는 임무에도 들어가 있는데, 목표를 잘 잡는 것도 윤리적인 집단을 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단 리더는 집단원의 개인적 목표 설정을 도와야 하고요. 그래서 목표를 구체화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목표가 적절하지 않다거나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돼서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거나 할 때는 필요시에 목표를 수정하도록 도와야 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의 달성 정도를 같이 평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문에 대한 윤리적인 쟁점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문을 2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집단원을 위한 자문과 집단 상담자를 위한 자문인데, 이 집단원을 위한 자문은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자문의 그 기회에 대해서 집단원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집단원들이 이 자문 기회를 잘못 이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이슈를 집단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문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도록 오용 방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2번째로 집단 상담자를 위한 자문, 이것도 집단이 잘 그러니까 집단이 잘 좀 풀리지 않고 뭔가 막힌 것 같고 집단에 자꾸 문제 행동이 발생한다거나 발달 단계에서 발달이 잘 안 이루어질 때는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결입니다. 종결. 집단 종결에 대한 윤리적 쟁점은 집단 참여 목적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집단을 종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요 말이 정말 이상적이라는 건 알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집단을 종결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명확하지도 않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집단은 시작할 때 종결 시기를 좀 정하거든요. 우리 집단은 10회기에 종결한다. 우리 집단은 뭐 8회기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그 윤리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단원 개개인의 진척 정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집단원이 자신의 집단 경험에 대해서 탐색하고 재평가함으로써 지금 종결할 정도의 시기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오픈형, 개방형 집단이라면 내가 언제 들어가거나 나가는 게 자유롭다 하다면 그때 이제 집단원이 스스로 이 집단에서 나가는 시기는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14번째는 평가 후속 조치입니다. 이거는 이 집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집단원들이 생산적인 것들을 얻어가고 있는지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게 윤리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집단 회기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러니까 매 회기 뭐 집단원의 소감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뭐 한 세 문항 정도 되는, 5문항 정도 되는 간단한 평가지를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회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속 집단 회기인데요. 후속 집단 회기는 뭐 개별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집단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 후속 집단 회기를 통해서 집단원들이 자신의 변화가 유지되고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까지 하는 것이 집단 상담자로서 윤리적인 태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는 의뢰입니다. 의뢰. 의뢰는 집단 리더로서 자신의,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 집단 리더로서 경험이 뭐 5년이냐, 10년이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리더도, 뭐 경험이 20년 된 리더도 모든 걸 다 다루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뭐 내가 주로 대학생 집단을 했는데 20년 동안 대학생 집단만 하다가 갑자기 뭐 부부관계 관련 집단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 그러면 부부 가족 상담 쪽 자격증이 또 없고 부부 관련한 집단 상담 경험이 없는 상태로 그 집단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력이 오래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모든 유형의 집단원들과 집단을 담당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집단원들은 적절한 시기에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원들에게 제 집단에 오시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선별을 할 때는 외부에 어떤 집단을 갈 수 있다라던가 다른 기관 어디가 있다라던가 이런 다른 지역사회에 뭐 그 치료적인 자원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그거를 집단원들에게 소개를 해 주셔야겠죠. 그냥 무책임하게 저는 누구 씨랑 안 맞습니다.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의 집단은 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시면 된다. 요거까지 안내해 드리는 게 윤리적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16번째 전문적 발달입니다. 집단 상담자는 그냥 1년 집단에 대해서 배우고 뭐 1년 정도 집단 수련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집단 상담 이론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또 집단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지점들이 생깁니다. 또 내 집단 리더로서의 인격도 수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전문적 발달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집단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역동적인 교류를 촉진을 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훈련과 교육 지도를 받는 게 필요하다. 또 다양한 교육과 연수를 통해 필요한 전문 지식, 기술,
기법 전략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적 책임과 업무상 과실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윤리랑은 좀 다르게, 네, 법적인 소송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글상자 3-17에 보시면 법적 소송을 피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네, 해선 안 되는 행동들이 뭐가 있고, 해야 하는 행동이 뭐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집단상담 윤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